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편을 준비해봤어요.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고 요즘에 너무나도 핫한 바로 내추럴 와인에 대한 편을 찍고자 하는데 사실 이번 편을 제가 이전에 한번 찍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내추럴 와인. 사실 내추럴 와인이 요즘에 너무나도 핫하죠. 정말 요즘에 힙하다는 주위에 있는 와인 러버들은 다 이 내추럴 와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 바도 많이 생기고 있고 내추럴 와인을 페어링하는 고급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내추럴 와인을 다루는 샵들도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핫한 내추럴 와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 건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본격적으로 내추럴 와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기농 와인, 바이오다이내믹 와인, 그리고 내추럴 와인. 이렇게 크게 세 개 카테고리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명확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유기농 와인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유기농 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기농 음식이랑 비슷해요.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를 재배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인위적인 물질이나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즉 농약을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포도를 기를 때 사용되는 농약 중에서는 insecticide, 살충제가 있고 herbicide, 제초제가 있고 germicide, 살균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합성 비료들이 있어요. 질소 비료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농사를 지을 때 더 편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에도 좋지 않고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요소가 맞기는 해요. 유기농으로 기른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포도가 길러지게 하고 해충을 없애거나 이러할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갖고 이런 것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비료를 사용할 때도 자연적인 성분에서 얻은 비료를 사용하고요. 이러한 식으로 인위적인 합성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포도를 재배하는 게 유기농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배를 한 포도를 갖고 와인을 만들면 그게 유기농 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organic wine이라고 부르고 공식 인증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기농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유기농 와인이면은 두 번째 카테고리 바이오다이내믹 와인이 있어요. 바이오다이내믹 와인은 무엇이냐? 유기농 와인처럼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포도를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만드는 거지만 유기농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시초는 오스트리아의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만들어낸 건데 포도의 재배를 철학과 점성술과 이 정말 총체적인 뭔가 이 우주와의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이 포도를 재배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다이내믹으로 기른다는 거는 얼핏 들으면 되게 약간 놀라운 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황소의 뿔에다가 비료를 가득 채워갖고 9개월 동안 땅 속에다가 묻어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엄청나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포도밭에다가 퍼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그런 황소의 뿔에다가 실리카 가루 아니면은 크리스탈 조각들을 넣어갖고 또 땅속에다가 묻어요. 그러면은 이 포도송이들이 이 태양과 함께 이 빛을 더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미신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고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라던가 아니면 포도의 수확의 시기 이런 것들을 이 달의 현재의 위치라던가 이러한 점성술과 연관을 지어갖고 그 날짜를 정하는 굉장히 독특한 포도의 재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다이내믹으로 기른 포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을 다 충족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록 저희 입장에서는 와 이게 진짜 뭐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바이오다이내믹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와이너리들에서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고 포도가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자란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기에는 되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만드는 로마네 꽁띠에서도 이 바이오다이내믹 경작법들의 많은 철학들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거의 최고의 화이트 와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기지 힐즈 와이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다이내믹 방식으로 이 포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다이내믹도 마찬가지로 공식 인증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이 유기농이거나 바이오다이내믹일 때는 그 와인병 자체에 그런 인증 마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추럴 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추럴 와인은 유기농 와인이나 바이오다이내믹 와인보다도 한술 더 뜬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자연 그대로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Viticulture가 있고 Viniculture가 있어요. Viticulture이라는 거는 이 포도의 재배를 뜻해요. 정말로 이 밭에서 포도를 이렇게 막 포도나무에서 기르는 그 농사를 짓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Vinicultur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재배한 포도를 따갖고 실제 그 포도를 와인으로 양조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내추럴 와인이라는 것은 이 Viticulture, 포도를 재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유기농법이나 아니면 바이오다이내믹법으로서 포도를 재배해야 되고, 이 비니컬처 단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최소한의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도를 기르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포도를 와인으로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내추럴 와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추럴 와인에 있어갖고 이 포도를 기르는 비티컬처의 단계에서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내믹을 했지만, 과연 이 포도를 와인으로 양조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들이 있을 수 있길래 그것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가? 사실 굉장히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와인을 만들 때 이 양조 과정에서 첨가를 할 수 있는 인위적인 물질들이 많게는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정말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이 와인에 첨가하는 게 허용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상황에 따라 갖고 당을 더 첨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산도가 더 높아지도록 하는 물질을 첨가할 수가 있고, 태닌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황이에요. sulfur. 이게 아산황염, 서파이트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산화황, 서퍼 다이옥사이드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황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와인 속에 있을 수 있는 미생물들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산황염이 와인 제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도의 즙을 와인으로 발효를 시킬 때 그 발효를 일으키는 게 바로 효모예요. 이 효모가 이 발효를 일으키는데, 효모도 사실은 수만 가지의 효모가 존재를 해요, 자연에. 근데 그 각 효모의 종에 따라 갖고 조금씩은 다른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와인을 양조할 때 자연에 그대로 남아있는 효모를 쓰지 않고 정말 딱 자신들이 원하는 효모만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포도의 즙을 한번 짜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이 아산황염을 한번 쫙 뿌려요. 그래서 그 즙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여러 가지의 효모들을 다 없앱니다. 한번 깔끔하게 멸균을 시킨 다음에 자신들이 공장에서 사온 딱 그들이 원하는 효모를 사용해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맛을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매번마다 자신들이 딱 원하는 맛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획일화된, 어떻게 보면 약간 인공적인 맛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공적인 효모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냥 이 포도즙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효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믿고, 애초에 포도를 재배할 때부터 살충제나 이런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도 껍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효모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형태의 효모를 만들기 때문에 맛이 일반 가공된 공장 효모를 쓴 와인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만들 때는 이러한 식으로 인위적인 화학물질을 정말 거의 일체 쓰지 않고 유일하게 조금 쓰는 것이, 와인을 다 만들고 나서 병입시에 이산화황을 조금 넣어요. 거의 리터당 10에서 20mg을 넣는 게 전부예요. 아예 안 넣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이 정도의 소량만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 와인이 최소 운송이 되거나 보관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의 그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추럴 와인을 만들 때는 인위적인 첨가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는 또 인위적으로 뭔가를 제거하지도 않는 게 내추럴 와인이에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제거를 하는 과정이 크게는 와인을 만들 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청진이라고 부르는 파이닝 과정이에요. 이 와인석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런 단백질들이 나중에 와인이
혹여나 이렇게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싹 제거를 하는 것을 와인 양조들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뭐 역사적으로는 계란의 흰자를 쓰기도 했고 요즘에는 젤라틴이나 아예 화학 성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와인 속에다가 딱 넣어갖고 그게 가라앉으면서 이 와인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한번 쫙 걸러내요. 그걸 청징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개입은 여과예요. filtering. 그래갖고 이 와인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자들 아니면 찌꺼기들 막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되게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필터를 통해 갖고 필터링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필터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와인이 약간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개입이 안정화예요. stabilization. 이 와인이 나중에 운송 과정에서 굉장히 차가운 온도나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거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와인 속에서 혹여나 남아있을 수 있는 굉장히 조그만한 박테리아의 양이나 다양한 물질들 때문에 와인의 맛이 혹여나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미리 한번 거침으로써 이 와인을 안정화시키는 걸 안정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부러 높은 온도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차갑게 해갖고 그 앙금이 떨어져갖고 미리 제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제 과정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인위적으로 이 와인에서 뭔가를 개입을 해갖고 제거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개입에 있어갖고 내추럴 와인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의 와인을 놔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과를 거치지 않은 내추럴 와인들은 따랐을 때 일반 와인에 비해 갖고 이게 투명하지가 않고 약간 흐릿한 뭔가가 안에 아직까지 막 들어있는 것 같은 그렇게 흐릿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개입을 최소화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분들의 철학은 포도는 자연스럽게 놔두기만 해도 와인이 된다. 사람은 거기에 최대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능한 자연이 자기 일을 하도록 놔둬야 된다라는 그러한 순수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와인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믿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에도 가장 좋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 와인 속에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있는 와인이라고 믿는 거고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다양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와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정말로 이 포도 재배라는 것을 그냥 1년 최대한 많은 양의 포도를 만들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지구에 있어 갖고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이 포도를 기르는 땅에 있어 갖고 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 포도를 재배한다는 그러한 깊은 신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식으로 바이오다이내믹 와인이나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들을 가면은 그 포도밭을 보면은 포도나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생물체들이 거기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환경이 좋을 때만 살 수 있는 나비에서부터 땅 속에는 지렁이들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환경에 가장 좋다고 믿는 거예요. 특히나 지렁이가 이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 지렁이가 1000제곱미터당 2톤이 있었다 그래요. 이 땅 속에서. 하지만 요즘에는 하도 농약을 많이 뿌려갖고 거의 그렇게 2톤씩이나 있던 게 이제는 100kg도 안 된다 그래요.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95%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이러한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내추럴 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순수하게 만든 내추럴 와인의 맛은 어떠한가? 굉장히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집니다. 일단은 이 내추럴 와인들이 전반적으로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향에서부터 처음 따랐을 때 이 굉장히 콤콤한 향이 있어요. 이게 보통 브레트너마이시스라고 하는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향인데 이 향이 굉장히 콤콤해요. 이게 약간 약할 때는 뭐 흙이나 아니면 지하 창고나 이런 향이 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세게 나기 시작하면은 비료의 향이 나기도 하고 더 세게는 똥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만큼 진짜 약간 굉장히 강한 콤콤한 향이 있어요. 이게 내추럴 와인들마다 이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저조차도 이 내추럴 와인을 맛보면서 정말 그런 향이 강한 와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향을 처음 맡은 분들은 한 번 맡고 나 내추럴 와인 진짜 못 마셔 이러한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렇게 향이 너무 강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그 와인을 따고 나서 한 잔 따라하는데 향이 그게 그 콤콤한 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와인을 다시 덮어갖고 진공을 시킨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놔뒀다가 다시 꺼내갖고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그 콤콤한 향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 과실의 향이 살아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 콤콤함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와이너리에 따라갖고 이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모든 내추럴 와인이 다 그게 엄청 강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또 존재하는 독특한 향과 맛이 약간 시큼한 거예요. 이 시큼한 향이 약간의 식초 아니면 동치미 아니면은 약간 암모니아 이러한 형태의 약간 시큼한 게 있는데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내추럴 와인만의 이 맛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콤콤함과 시큼함이 왜 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인을 양조하는 단계에서 공장에서 사들여온 인공적인 효모를 쓴 게 아니라 정말 자연 그대로의 수없이 많은 자연스러운 효모를 갖고 와인을 양조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효모들을 갖고 와인을 양조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원초적이고 약간 강력한 그러한 향과 맛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약간 자연 그대로의 효모를 갖고 발효한 맛이 또 존재하는 게 맥주 중에서 sour beer라고 존재해요. 그 sour beer의 종류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게 lambic beer인데 이 sour beer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 맥주를 양조할 때 인공적인 효모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 존재하는 효모를 그대로 활용해 갖고 발효를 했을 때 그 sour beer의 맛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랑 이 내추럴 와인의 맛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이유가 자연의 효모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차 중에서도 콤부차라는 차가 있어요. 그 콤부차라는 차도 자연 발효를 한 차인데 거기서도 그러한 시큼한 맛이 나요. 이러한 식으로 이 자연 형태 그대로의 효모를 갖고 발효시켰을 때 고유의 맛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내추럴 와인만의 굉장히 고유한 맛이 있지만 이런 맛에 완전히 매료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추럴 와인만의 고유의 이 콤콤함, 이 시큼함, 거기에다가 이 과실의 맛조차도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 포도를 길렀기 때문에 이 포도가 더 건강하고 더 풍부한 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강력하고 살아있는 과실의 맛, 이러한 다양한 맛들의 조화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맛을 알아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한 가지 내추럴 와인을 마실 때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내추럴 와인을 더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일반 와인을 드실 때보다 더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도 한 14도 정도로 칠링을 해갖고 드시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 6도, 8도로 해갖고 정말 차갑게 해갖고 시원하게 칠링을 해갖고 드시면은 더 산뜻하고 살아있는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추럴 와인의 소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내추럴 와인들은 일반 와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가격대가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한 5만 원서부터 해갖고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측정되어 있는 이유가 유기농 음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보다 더 가격이 높은 게 그만큼 그런 음식을 기르는 농부들이 더 많은 수고를 들이고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높은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분들도 더 많은 수고를 들이고 더 많은 리스크를 지면서도 우리 몸에 더 좋고 환경에 더 좋으면서도 이러한 굉장히 고유한 맛을 가진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더 높은 가격에 있어 갖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추럴 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 없이 내추럴 와인의 맛을 볼 차례가 됐습니다. 비록 내추럴 와인이 가격대가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으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내추럴 와인 3개를 골라봤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와인은 바로 에릭 텍시에라는 분이 만든 샤푸라는 와인이에요. 샤푸라는 이름이 불어로 미친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 레이블을 보면은 정말로 약간은
미친 고양이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에릭 텍시에라는 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 1990년도까지는 원자력 기술자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와인에 매료돼 갖고 이 직업을 와인 메이커로 전환을 한 분입니다. 이 와인이 위치한 지역은 프랑스의 론이에요. 그래서 꼬티디 론 와인이고 론의 북부 론에서 만드는 와인입니다. 일단 50%가 그르나시고 그 다음에 15%가 쌍소, 15%가 까리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합쳐도 80%밖에 안 되죠. 나머지 20%는 뭐냐? 나머지 20%는 화이트 와인 품종들을 섞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화이트 와인 품종을 섞었는데 그 중에서도 론에서 가장 유명한 마르산, 루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갖고 다양한 이 백포도 품종들을 섞은 게 20%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그러면 이 와인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이 와인을 보시면 이 와인 색깔이 진해요. 약간 진한 뭔가 좀 루비색, 진한 루비색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향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이 잘 익은 자두의 향이 나요. 이 자두의 향과 약간 블랙 체리, 약간 진한 검은류의 체리의 향이 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가 두 번째로 촬영을 하는 건데 처음에 이 와인을 뜯었을 때는 그 콤콤한 향이 진짜 셌었어요. 오늘 이 소개해드린 3개 와인 중에서 가장 셌었는데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콤콤했던 향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과실의 향만 남았습니다. 이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일반 와인보다도 더욱이나 이 와인의 진화가 이 시간에 따라서 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가면서 그 진화가 더더욱 흥미롭고 아름다운 게 이 내추럴 와인인 것 같아요. 심지어 내추럴 와인바 중에서 한남오거리에 피에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똑같은 내추럴 와인을 서로 다른 시기에 따놔갖고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고객이 가면은 이 똑같은 와인을 딴지 하루 된 와인, 딴지 며칠 된 와인, 딴지 한 2주 정도 된 와인 이렇게 하면서 이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식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만큼 이 내추럴 와인의 변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냥 보통 와인보다는 그 콩콩함이 조금은 더 남아 있어요. 이 맛의 끝에 약간 산도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산도의 여운이 꽤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입속에서 그 산도가 하고 이렇게 약간 여운이 길게 느껴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의 맛 속에서 약간의 스파이시함, 살짝의 그 다양한 스파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향도 나는 게 고유의 론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와인이 알코올은 높지가 않습니다. 한 12.5%의 알코올을 갖고 있고 바디감에 있어서는 저는 한 미디엄 아니면 미디엄 라이트 정도의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 처음에 뜯었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강한 콤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굉장히 강하고 약간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갖고 그런 게 사라지면서 정말 굉장히 easy drinking하고 이 과실 맛이 풍부한 그러한 와인으로 변합니다. 아산황염은 이 와인을 병입할 때 마지막에 굉장히 조금의 소량만을 넣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와인을 처음 뜯었을 때 딱 향을 맡고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면 그 뒤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의 리뷰 높음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릭 텍시의 샤프 꼬투리론 2016년 빈티지 총 236명이 레이팅을 해갖고 3.9점입니다. 상당히 좋은 점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3.9점에 있어갖고 전혀 이견이 없는 굉장히 맛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은 현재 청담의 부티크 와인셀러에서 39,0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3개 와인이 전부 다 제가 부티크 와인셀러에서 구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3개 와인을 한꺼번에 사시고 싶은 분들은 부티크 와인셀러에 가시면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까시나 델리 울리비라는 와이너리의 벨로티 semplicemente vino rosso라는 와인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와인이 둘 다 이 까시나 델리 울리비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 까시나 델리 울리비가 우리나라 말로는 올리브나무 농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와이너리의 와인메이커 이름이 스테파노 벨로띠이기 때문에 이 와인의 이름은 벨로띠 semplicemente vino rosso. 영어로는 simply red wine. 그저 레드 와인이다. 이 와이너리가 피에몬테 지역에 있어요. 이태리의 북서부 쪽이죠. 그래갖고 그 유명한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그 다음에 달콤한 와인인 모스카토 다스티 이런 것들이 다 이 피에몬테 지역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이 피에몬테 지역에서 알레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알레산드리아 도시 근처에 있는 와이너리예요. 이 스테파노 벨로띠라는 와인메이커는 자신들의 와인에 있어갖고 아산 황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와인들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 와인을 보면은 아까 따랐던 이 샤프보다도 얘는 더 진합니다. 정말 진한 보라색의 이 향을 갖고 있고요. 거의 정말로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진한 색을 갖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처음 뜯었을 때는 이 콤콤한 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셌었어요. 그래서 이 콤콤한 향이 무슨 향이 났냐면 약간은 마구간 그러한 종류의 향이 났었는데 그러한 콤콤한 향이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과실의 향이 남아있는데 이 과실이 약간은 블랙베리의 향, 굉장히 잘 익은 자두의 향, 그리고 딸기의 향 이러한 다양한 과실의 향들이 남아있고 얘는 특징이 약간 시큼함이 있어요. 마치 약간 식초를 탄 것처럼 이 시큼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이 와인은 정말로 각 요소들이 되게 강하게 살아있어요. 처음에 뜯었을 때는 이 콤콤함도 강하고 그래서 그 마구간의 향이 있고 동시에 과실의 맛이 진짜 진해요. 약간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와인 중에서 이 과실의 향이 정말 진했던 와인들이 굉장히 잘 만든 메를로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과실의 맛이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딱 들어간 순간 입에 온 구석을 다 그 진한 과실의 맛이 다 덮어요. 그래서 정말 과실의 맛이 진하구나가 느껴지는데 동시에 시큼함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마치 사과 식초인 것처럼 그 시큼한 식초의 맛도 여기에 굉장히 잘 살아있고 거기에다가 태닌까지 있어갖고 이 모든 요소들이 강력하게 잘 들어가 있는 굉장히 진한 와인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한 맛들이 동시에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딸기의 맛으로서 싹 마무리가 되는데 그 딸기 맛의 마무리가 얘의 그 끝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의 품종은 이 피에몬테 지역에서 유명한 돌체토가 50%, 바르베라가 50%입니다. 이 와인은 알코올 도수도 좀 더 세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14도입니다. 이 와인은 약간 좀 굉장히 강한 음식이랑 페어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약간 바비큐 립스, 이 소스가 찐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립스랑 페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약간 진한 김치찌개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치즈 중에서는 약간 염소 치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와인의 이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easy drinking 쪽보다는 약간 좀 강렬하고 집중을 해가면서 먹을 와인일 것 같고 얘랑 함께 무엇을 먹든지 간에 이 와인 고유만의 입속에서 그 존재감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도 비비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Cascina degli Ulivi, semplicemente Bellotti Rosso 2016년 총 29명이 레이딩을 해갖고 3.9점입니다. 비록 레이딩을 한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그래도 레이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레이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와인의 가격대는 한 4만 원대예요. 저는 청담에 있는 부티크 와인셀러에서 4만 5천 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 가장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은 공덕에 있는 친친 와인샵에서 3만 8천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추천 와인. 이번에는 특별하게도 이 마지막 추천 와인을 오히려 화이트 와인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제가 가장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까시나 델리 울리비에서 만들고 있는 이바그라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도 마찬가지로 피에몬테에서 만들고 있고 포도 품종도 피에몬테에서 유명한 백포도인 코르테세라는 포도 품종으로 100%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알코올 도수는 12도 정도로 좀 부드러운 편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와인을 에이징 시킬 때는 오크통에다가 에이징을 시키잖아요. 하지만 얘네는 밤나무 통에다가 에이징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유한 에이징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아산 황염을 사용하지 않은 와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와인을 제가 처음 마셨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와인 속에서 이 탄산, 이 기포가 아직까지 좀 잘 살아 있었어요. 이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탄산이 살짝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그 탄산은 이제 죽었지만 처음에 딱 뜯었을 때 그 탄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와인의 색깔은 굉장히 잘 살아있는 금색 색깔인 것 같고 약간 노란색이 꽤 세게 살아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약간 화이트 와인 치고는 색깔이 좀 진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이 처음 따랐을 때는 그 탄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포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간 완전히 투명하지만은 않아요. 살짝 그 탁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내추럴 와인만의 고유의 성격인 거죠. 최소한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필터링을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향에서는 여태까지 향 중에서 저는 가장 복잡한 향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꿀의 향이 나기도 하고 복숭아, 무화과 거기에다가 약간은 그 소테른스러운 페트롤 향이 섞인 것마저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시큼함도 살아있어갖고 사과 식초의 향이 나기도 하고 샴페인 같은 거를 마실 때 느껴지는 그 효모의 향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추럴 와인을 만들 때는 그 효모 자체가 그대로 와인 속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 샴페인의 슈얼리 이 효모 숙성 마찬가지의 효모 숙성을 거치기 때문에 그 효모 향이 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화이트 와인에 비해 갖고 이 맛이 정말로 그 효모가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약간 이 화이트 와인의 깨끗한 그런 맛보다는 정말 약간 원초적인 이 베이직 이 정말 와인 그대로의 맛들이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맛들이 느껴지고 이 맛이 처음에는 이 달콤함과 이 콩콩함으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끝에 가면 갈수록 약간 그 미네랄리티 이러한 것들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도 전체적으로 살짝의 사과 식초의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을 페어링할 음식으로는 잘 요리된 오징어 요리 아니면은 심지어 홍어랑도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 맛이 페어링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페어링이 가능한 와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 세 개 와인 중에서 가장 이러한 복잡 미묘한 맛이 잘 살아있고 또 첫날 뜯었을 때부터 이 콤콤함이 너무 세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와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인도 비비노 평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까시나 델리 울리비 이바그 비앙코 2016년 총 91명이 레이팅을 해갖고 점수가 4.2점이에요. 비록 평점자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점수는 탁월하게 높은 와인인 것 같고 저조차도 이 와인이 정말 볼매인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을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인의 가격대는 5만 원대예요. 저는 청담에 있는 부티크 와인셀러에서 5만 6천 원으로 구매를 했고 제가 알아본 바로 최저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공덕에 있는 친친 와인샵에서 5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가성비 내추럴 와인 3개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는데 정말로 우연찮게 이 3개의 와인이 다 수입사가 같아요. 카보드라는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와인들인데 이 카보드라는 회사가 내추럴 와인에 전문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수입사고 실제 프랑스 분이 이제 부자간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수입 회사고 이러한 품질 좋은 내추럴 와인들을 잘 엄선해 갖고 저희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러한 내추럴 와인과 더불어 갖고 전반적으로 내추럴 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디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와인샵 중에서 이러한 내추럴 와인을 하나의 약간 코너로 따로 두어갖고 좀 내추럴 와인들을 구비해 놓은 와인샵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몇 곳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격대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공덕역에 있는 친친이라는 와인샵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남 오거리에는 트리니티 와인샵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압구정의 현대백화점 본점에서는 이번에 새로 와인웍스라는 와인 코너를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 거기가 아주 멋지게 새롭게 준비가 되면서 내추럴 와인들을 많이 들여와갖고 내추럴 와인 코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청담에 있는 부티크 와인셀라랑 와인앤모어예요. 이 두 개의 와인샵이 서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곳에 가면은 바로 딴 곳을 들리기가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일석이조 느낌으로 한 번에 두 군데를 들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 부티크 와인셀라는 원래 부르고뉴 와인이랑 샴페인에 집중을 하는 와인샵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거기에서도 이러한 내추럴 와인 코너를 준비해갖고 굉장히 맛있는 내추럴 와인들을 많이 구비해 놓은 내추럴 와인 코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와인앤모어 청담점이 있어요. 이 와인앤모어 청담점도 두 개의 층으로 돼 있는 큰 와인샵인데, 여기에도 60종이 넘는 내추럴 와인을 따로 구비해 놓은 내추럴 와인 코너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와인샵들에서 내추럴 와인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와인바 중에서도 이러한 내추럴 와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좋은 와인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한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단은 합정망원 쪽에 있는 네브잇이라는 바가 있는데, 여기가 진과 그 다음에 이런 내추럴 와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와인바고, 그 다음에 회현 쪽에서는 피크닉이라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녹사평에는 슬록이라는 와인바가 있고, 마지막으로 청담에는 정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식바가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맛있는 내추럴 와인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추럴 와인 얘기를 하면서 빠질 수가 없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 살롱5라는 와인 시음회가 있어요. 이 살롱5라는 와인 시음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내추럴 와인 시음회인데, 이 살롱5 행사를 가시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줄을 잘 서갖고 기다리다 보면은 정말 맛있고 다양한 이 내추럴 와인들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추럴 와인으로는 최대 행사입니다. I like it. I really like their wines.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오늘 이 독특한 내추럴 와인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정말 요즘 힙한 인싸들만 먹는다는 이 내추럴 와인. 비록 이 내추럴 와인을 접하실 때는 조금의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겠지만, 그래도 그 콤콤함을 조금만 넘어서면은 엄청 새로운 와인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인내심을 갖고 이 아름다운 내추럴 와인의 세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추럴 와인 편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있냐 바로